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요즘 언론 보시게 되면은 메타버스에 대한 기사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메타버스를 시도한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투자를 받았다, 파트너십을 맺었다,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해외의 한 사례가 성공적이라고 소개가 되면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갑자기 막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어디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 적용 사례들 한번 쫙 모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 의뢰로 요즘 메타버스가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일단 해외에서는 메타버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언제냐면은 로블록스 플랫폼 소개할 때 메타버스 얘기가 거의 많이 나오고요. 포트나이트 소개할 때도 나오는데 포트나이트 게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트래비스 스캇이 공연 펼쳐서 한 회 공연에 1200만 명이 봤다. 이 얘기 나올 때나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포트나이트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로블록스랑 네이버에서 만든 이 제페토 사례를 들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와 파트너십을 맺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좀 주목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자체 화폐 시스템 로벅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싸이월드의 도토리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로벅스 그리고 로블록스는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폐라는 것도 게임사에서 중앙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뭐 블록체인 버전의 로블록스라고도 볼 수 있는 게임 플랫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디센트럴랜드 그리고 더 샌드박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디센트럴랜드부터 함께 보실게요. 자, 로블록스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그 디센트럴랜드를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보고 미술품도 보고 경매도 참여하고 게임도 하고 성인물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면서 재밌냐면은 일단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 디센트럴랜드의 땅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땅이 원래 디지털 공간 하면은 장점이 영역에 공간에 한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실제 지구의 땅처럼 한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희소성을 만들려고 이 땅 자체를 9만 개로 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9만 개로 한정을 시켜놨으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높은 지역의 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희소성을 만들어 놨다라는 굉장히 황당한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투자가 꽤나 몰리고 있어서 저도 참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조각당 9만 개라고 했잖아요. 한 조각당 평균 가격이 지금 몇백만 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요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위쪽 땅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카지노 게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할 수 있는 곳, 성인물만 모아둔 도시, 그리고 쇼핑몰만 모아둔 도시, 동양적 도시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곳 주변은 이제 땅값이 높아진다는 거죠. 웃기죠? 자, 제가 한번 오픈시에서 그 가격을 살펴봤어요. 이게 오픈시라고 하는 NFT 마켓에서도 판매가 되거든요. 보시면은 베가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저 조각 한 개가 얼마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냐면은 1,40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물론 가격은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코인처럼. 자, 그리고 저렴한 것도 한번 봤더니 이건 저렴해도 그래도 340만 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참 흥미롭죠? 그리고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그럼 뭘 하냐면은 땅을 산 사람들은 거기 위에다가 쇼핑몰을 짓는다든지 홍보관을 짓는다든지 게임몰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또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체 화폐 시스템 받아가면서. 근데 이거를 만들 때도 예전에는 일일이 코딩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에셋들이 생겨가지고 나무를 끌어온다든지 드래그해서 끌어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더 편리하게 그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게 건설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사용되는 각종 아이템들 있죠. 패션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각각의 아이템들마다 가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수요가 높은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수집해서 재테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되는 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이템들은 다 각각의 가치가 다르니까 이거는 NFT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통용되는 화폐, 당연히 암호화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나라는 화폐를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6월 10일 기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1마나당 813원이더라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2020년 19년만 하더라도 이게 1마나당 100원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뭐 100배가량 떴다가 지금 좀 8배가량으로 낮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 이 디센트럴랜드는 제가 미래 채널에서 2018년에 이게 처음 출시가 될 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정적으로 땅을 출시해가지고 여기 수요가 있으면 땅 가격이 높아진다. 참 신기하지 않냐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2018년에 여기에 땅이랑 코인을 사놨다면은 저는 꽤나 돈을 짭짤하게 벌었을 텐데 저도 좀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데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게 되겠어? 가짜 땅을 누가 사라고 했는데 진짜 사가지고 가격이 높아졌다는 거. 참 희한한 세상인 것 같아요. 자, 참고로 디센트럴랜드의 정보가 궁금하시면은 디센트럴랜드에서 아예 한국어로 이렇게 정보를 주는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채널이. 가셔가지고 정보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디센트럴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사한 플랫폼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뭐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자동차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오토바이 각종 아이템들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아이템들 하나하나가 다 NFT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뭐 아이템들마다 다 다르게 설정돼서 가치가 뛸 수 있는 거고 땅 역시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개수가. 참 웃기죠. 가상의 희소성을 만들어 놓고 땅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더 샌드박스에서는 어떤 걸 제공하고 있냐면 복스 에딧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걸 만들 수 있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거기에서 이제 아이템들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고요. 게임 메이커도 있어요. 게임들을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땅 같은 경우에는 그 디센트럴랜드는 9만 개였잖아요. 여기는 16만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디센트럴랜드가 땅이 비싸다 하면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안 샀어요. 앞으로 살지도 모르겠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저 유명 게임사 아타리라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땅을 사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 근처의 땅값은 비싸지고 있다고 해요. 현실이랑 똑같이 땅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현실의 요인들이 많이 그 공간 안에서도 구현이 돼가지고 또 여기 상점에서 각종 아이템들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샌드라는 블록체인 코인이에요. 가상화폐. 지금 현재 6월 10일 기준으로는 318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40원 정도였으니까 이것도 뭐 거의 10배가량 뛰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더 샌드박스에 대한 정보는 제가 어디서 많이 얻었냐면은 이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 채널에서 이 더 샌드박스의 운영진 한 분이 강의하신 게 있으세요. 총괄 매니저분이. 그 강의 보시면 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요. 라이트 나이트라는 게임인데 요거는 사토시스 게임즈에서 출시를 하는 거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저렇게 사람을 맞춰가지고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그게 다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징이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 가상현실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릭서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아이템들을 NFT 형식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데 보시면은 이 아이템들마다 가격이 차트로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된 메타버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저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사가 중점적으로 이 게임을 굴리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거기에서 게임도 만들고 이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룰도 함께 정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레이어와 크리에이터의 기여가 금전적으로 보상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로 코인을 받아가지고 그게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웃기는 게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경제 활동이 또 굴러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건물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누군가는 게임을 잘하니까 용병으로 막 고용이 돼가지고 포인트를 번다든지 누군가는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 가상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든지 자, 그래서 가상의 화폐, 가상의 부동산, 가상의 아이템을 획득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땅 자체를 한정해 놨다는 것은 요건 한마디로 돈 벌어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개념인데 그 개념에 황당한 개념에 사람들이 올라타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하긴 하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놀이인가 경제 활동인가 그 경계가 예전보다 훨씬 모호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거대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공간에 있는 땅도 사고 아이템들도 대형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구매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개인한테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이럴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의 참여로 막 대기업들이 그 자본가들이 그 안에서 땅을 막 사들이고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젠트리피케이션. 우리도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경리단길이 핫해지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거기 땅을 사들이게 되니까 굉장히 땅값이 높아지고 원래 거기서 장사했던 사람들은 쫓겨나잖아요. 그런 게 아마 메타버스, 이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용되는 화폐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땅값이 지금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사용이 되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가상화폐들의 가격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땅값도 덩달아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자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잘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절대 아닌 것이 2018년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요. 이 영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요. 전부 다 이 영화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예전에 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블록체인계 메타버스 생각하실 때는 이거 영화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블록체인 말고 메타버스 쇼핑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찌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명품들이 있지만 사실 구찌는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브랜드로 탈바꿈이 됐죠. 아직까지 뭐 샤넬이라든지 에르메스와 같은 좀 고급적인 이미지의 브랜드들은 메타버스에 그렇게까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찌가 제일 열심히 하고요. 제페토에서 저렇게 옷을 팔아요. 그래서 제 아바타도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렇게 후드티부터 해가지고 머리띠부터 신발까지 다 저렇게 4가지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했더니 90개의 잼이라고 하는 제페토의 그 화폐가 필요하더라고요. 일종의 화폐가. 그래서 90잼이면 얼마인가 봤더니 이걸 또 충전을 해야 되는데 65잼이 4,900원이니까 90잼이면은 거의 뭐 6,000원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살 수 없는 그 명품 아이템들을 지금 초등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한 6,000원 엄마 쫄라가지고 용돈 받아가지고 구매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아바타 의상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페토 안에 구찌 가든이라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구찌 아이템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0대들에게 이 어필을 하기 위한 구찌의 노력이고요. 마네킹에 걸려있는 거 선택하면 내가 저렇게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성적이죠. 그리고 뭐 계단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낑낑거리고 있죠. 이게 공간 이동하기 굉장히 힘들던데요. 그래서 잘 이동이 안 돼가지고 짜증났던 경험. 저같이 게임 안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짜증이 나고 저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셀카도 찍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이거는 아직까지 제페토는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로블록스에도 이 구찌를 홍보할 수 있는 구찌 가든이 생겨났는데 이거는 그 제페토보다는 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아이템들을 저렇게 선택해가지고 내가 직접 매 본다든지 기타 케이스는 뭐 굳이 필요할까 싶기는 하죠. 그리고 저것뿐만이 아니라 모자 같은 것들은 이제 80 로벅스 줘가지고 내 아바타에 씌워볼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실제로 구찌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방들도 저렇게 매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실제 공간에서의 구매랑 연결이 되지는 않고 다른 아바타 보니까 구찌 옷을 입고 있는 아바타도 있죠. 자, 그리고 저건 흥미로웠던 게 저렇게 들어가게 되면 나의 레고 같았던 아바타가 마네킹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찌가 주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내가 느끼고 있는 거죠. 수영장도 들어갔다가 그리고 저 공간 안에 뭐 영상이 재생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홍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클릭하면은 영상 재생도 되고 해가지고 그 10대 팬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구찌의 노력이 보입니다. 구찌는 정말로 10대, 20대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최근에 흥미로웠던 사건이 뭐가 있냐면은 CU 편의점이 이제 앞으로 제페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한강 시민공원 안에 구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업무 파트너십을 맺을 때도 저 공간 안에서 아바타로 업무 협약 체결식을 맺었다는 거고요.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 메타버스 안에서, 제페토 안에서 CU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치면은 그 물건이 실제로 그 CU 매장에서 교환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디센트럴랜드에도 도미노 피자 가게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피자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피자와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뭐 이런 가능성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남자 주인공이 가상 공간 안에서 VR 수트를 구매하면은 그 수트가 우리 집으로 실제로 배송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어 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개념이고 그때는 메타버스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냥 가상 현실이라고 불렀던 플랫폼이에요. 자, 근데 이런 걸 보면서 굳이 왜 이렇게 사야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생각이 드니까.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수도 있고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저렇게 쇼핑을 하는 수도 있을 텐데 오프라인의 장점은 실제로 볼 수 있고 입어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소요 시간이 좀 길게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오프라인 쇼핑은 직접 볼 수 없고 만져볼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바로바로 이제 클릭해서 손가락 터치해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일단 직접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소요 시간도 짧지 않아요. 내가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장점이 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앞으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메타버스 쇼핑까지 포함이 돼서 다각화될 수 있다는 측면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그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벌어가지고 그 화폐를 가지고 그 공간 안에서 뭐 CU 편의점 구매를 한다든지 구찌 옷을 산다든지 하면은 그게 또 실제 구찌 제품, CU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술품 같은 경우 요즘 NFT 형태로 디지털 아트들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스페이셜사 같은 경우에는 웨일이라는 곳과 협업을 해가지고 저렇게 NFT 작품을 그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저렇게 볼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게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센트럴랜드도 보시게 되면은 그 유명한 소더비 경매소가 그 디센트럴랜드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저 디센트럴랜드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사람들 경매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저기에서 판매되는 건 당연히 뭐 NFT 작품, 디지털 작품들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경매는 가상 갤러리에서 생중계가 또 된다고 합니다. 재밌죠? 재밌는데 참 저도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세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재미있던 적용 사례가 메타버스 대학생활, 대학교에서 이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대표적으로 요즘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건국대학교에서 축제를 메타버스 안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줬다.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힘들어졌으니까 메타버스를 한번 이용해 본 거고요. 플레이파크라는 곳에서 저 플랫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바타로 돌아다니면서 방탈출 게임도 즐기고 캠퍼스도 그대로 구현해 놨으니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학생이 그린 그림도 살펴볼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식을 메타버스에서 진행했는데 저거는 플랫폼을 SKT의 점프 VR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장님의 그 이야기까지 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아니 실제로도 듣기 싫은 총장님의 환영 인사를 저 안에서까지 들어야 되나요? 이게 무슨 시도인지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을까요?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어디에서 시작한 거냐면 숭실대 캠퍼스에서는 게더타운이라고 하는 이 협업 툴이 있거든요. 이렇게 2D 형식으로 돌아다니다가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의 캠이 켜져가지고 화상 통화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뭐 총 학생회를 이틀간 온라인 축제 동안에 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야, 대학생들은 메타버스를 진짜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아마 그 방송 보시는 대학생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면 제가 또 올해 초에 3월에 대진대학교 전체 신입생 그 교육을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메타버스를 소개했더니 그 대학생분들이 채팅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나는 이제 늙었나 보다. 저게 이해가 되지 않아.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업무도 메타버스에서 해보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SKT예요. SKT의 점프 VR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저렇게 버추얼 미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원들을 저렇게 모아두고 발표를 한다든지 실제 사람이 저렇게 구현이 되기도 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 가지 PPT 자료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용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SKT는 실제로 채용 설명회도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했나 보더라고요. 진행해보신 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은 괜찮았는지 별로였는지 또 댓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메타버스라고 부르진 않는데 메쉬라고 하는 저런 증강현실 플랫폼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바타가 구현이 돼가지고 업무를 본다든지 각종 협업을 아바타로 만나서 저렇게 홀로그램 아바타로 만나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홀로렌즈뿐만이 아니라 가상현실 그 VR 헤드셋 같은 걸 쓰고 아바타로 저렇게 애니메이션 아바타로 참여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그 제페토에 서울 창업 허브 월드라는 곳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 아바타로 저렇게 저 창업 허브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로 실제로 있는 창업 허브 공간을 유사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뭘 한다는 거지? 아, 참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현실에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메타버스에서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현실에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곳, 현실에서 이용하고 싶지만 못 이용하는 것을 이제 한풀이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자면 가상현실의 장점인데 저런 창업 허브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뭐 물론 선제적으로 이런 걸 우리는 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시기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뜬다고 여기저기에서 하려고 하시는데 정말로 이게 괜찮은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빠르게 할 필요가 있으실까? 나중에 참여자가 많으면 그때 하셔도 뭐 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메타버스는 요즘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초딩들이 많이 해요. 초등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연예인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접목하는 게 상당히 그 관심을 끌 수 있겠죠.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JYP의 가수 이찌가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안무를 해가지고 그 아바타들이 제페토 공간 안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거 지금 시도가 됐었고요. 저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저걸로 콘서트도 할 수 있을 거고 저기에서 입었던 의상들을 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잼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코찔찔이들 돈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JYP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 공간 안에서 저렇게 블랙핑크 팬사인회를 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블랙핑크 팬이라면은 가상일지라도 저렇게 만나보고 싶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인플루언서들도 좋아하니까 이 다이아TV와 그 MCN 업체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제페토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뭐 너무 대표적인 사례라 다 알고 계시죠? 포트나이트에서 트래비스 스캇이 공연을 펼쳤는데 한 해 공연에 1200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이 사례. 자, 그래서 이게 아마 메타버스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고요. 또 소개해드리려는 건 뭐가 있냐면 앞서 소개해드린 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더 샌드박스라는 곳과 스컬, 그 자메이카 랩을 하는 스컬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일단 스컬은 더 샌드박스의 가상공간 랜드 9개를 인수했다고 해요. 16만 개 중에 9개를 인수한 거고 그 9개 인수한 곳에서 레게 테마의 이벤트 공간을 구현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가상 콘서트를 하고 팬미팅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수 스컬과 관련된 그리고 레게 테마와 관련된 한정판 NFT 아이템들도 판매를 한다고 해요. 자, 그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재밌지 않아요? 가수라든지 어떤 브랜드가 그 공간 안에서 땅을 사놓고 거기서 홍보를 하면서 공연도 하고 팬미팅도 하고 또 아니면 NFT 물건도 팔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거를 굳이 왜 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이 용어가 뜨기 전부터 제가 아는 이 살린이라는 기업은 가상 공간 안에서 저렇게 아바타로 연예인과 팬미팅을 한다든지 가상 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메타버스 붐이 불면서 좀 기회를 더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 공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사이버 가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 역시 사이버 가수 아담이 많이 떠오르죠. 원조 메타버스 가수라고 볼 수 있겠고 저 공간 안에서 아바타로 활동을 하는 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SN 가수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메타버스에서 활동할 수 있는 디지털 자 아이라는 캐릭터를 데뷔부터 만들어가지고 뮤직비디오에서도 계속 출연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유명 게임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이 걸그룹을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K-팝 걸그룹. 케이다라고 부르나요? 이거 그렇게 읽는 거 맞나요? 그래서 케이다라는 걸그룹으로 이 음반도 내고 하는데 팬클럽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프로듀서 김영석 씨 있잖아요. 머리 하얀 분. 그분이 사이버 밴드 402호를 런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캐릭터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메타버스 활동을 시키게 되는 거고 실제 노래는 실제 가수가 부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아포키라고 하는 인공 캐릭터예요. 인공 가수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음반을 발매를 하더라고요. 게레라웃이라고 하는 새로운 음반이 4월인가 3월에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포키 채널에서 저렇게 공연 펼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다른 채널과 협약을 해가지고 저게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라이브 공연하는 거기에 저렇게 가상 캐릭터 아포키가 출연해가지고 공연을 펼치고 있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세계 최초 AI 래퍼 FN 메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트랩 스타일의 랩을 하는 이런 래퍼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래퍼 같은 경우에는 틱톡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인기가 꽤 많아요. 9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꽤나 자극적인 틱톡 영상들을 저렇게 디지털로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엠블럼 건드리면 저렇게 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저런 스타벅스 에디션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저기에서 커피가 나온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신발이라든지 람보르기니 그런 것들을 막 화려하게 꾸미는데 실제로는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막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건 가상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 플렉스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플렉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참 재미난 시도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 컨벤션, 대규모 행사들 있잖아요. 마이스 산업이라고 또 불리는데 온라인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작년 코로나 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서울 그 관광재단이랑 살린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3D 가상공간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요 도시도 돌아다니고 그 안에서 저렇게 여러 가지 화상회의라든지 키노트들도 들을 수 있고 관광 장소는 VR로 돌아볼 수 있게 한다든지 안내소 역시도 저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선택하면 브로셔를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원래 메타버스 이전부터도 이런 걸 하고 있었던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페인의 벌트웨이라는 곳에서도 저런 플랫폼을 만들었었고
또 많아요. 이런 사례들은. 미국 버벨라라는 곳에서도 캐릭터로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를 열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게임이랑 접목해가지고 하는 시도들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도 빼놓을 수 없겠죠. LG U+ 같은 경우에는 AK 소셜 VR 실감 야구 중계라는 서비스를 했어요. 이 제목 너무 길어요.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피코 U라고 하는 핸드폰 꽂아서 볼 수 있는 VR 헤드셋이랑 그 U+ 5G 서비스를 결합한 건데, 내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야구 모자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저렇게 들어가서 가상의 공간 안에서 중계를 보는 거예요. VR 헤드셋 끼고 나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래서 실제 공간 안에서는 창피해서 하지 못하는 응원, 저기서는 아바타로 활발하게 주변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선수 라인업을 본다든지 응원 도구를 변경한다든지 카메라 시점을 전환하는 여러 가지 기능 구현해 놨고요. 그리고 폭죽을 터뜨리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실제 공간 안에서 못하는 그런 응원까지도 가능하게 구축을 해 놨습니다. 자, 잘 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디센트럴랜드에 저렇게 홍보관을 만들어놔서 저건 제 아바타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돌아봤는데 이상하게 저는 디센트럴랜드가 많이 끊기더라고요. 접속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들어가 봤지만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은 확실히 제가 좋아하는 장소라든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영역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공간에 그런 게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가보면 아, 이렇구나 하고 끝나는 정도에서 많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발전이 되기는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적용 사례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의문이에요. 이 메타버스에 정말 주목해야 하는가? 왜냐면 해외 언론에서는 진짜 얘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이 댓글들 모아서 보여드렸잖아요. 일부의 사람들은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뜰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뜰 것이기 때문에 투자 쪽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한마디로 성인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역시나 투자적인 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게 뭔 짓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댓글 보면은 필요성에 의해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해놓고 필요성을 찾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저는 이 의견들에 제일 공감을 해요. 옛날에 프리첼이라든지 와우라든지 싸이월드라든지 아니면 뭐 마비노기라든지 그런 것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고, 맨 아래쪽에 있는 댓글이 저는 제일 와닿았습니다. 15년 전 세컨드 라이프의 재탕, 모바일 버전쯤 되겠네. 주기적으로 나왔다 사라지는 소재다. 3D TV처럼. 저는 이 공감에 사실 제일 공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발전한 플랫폼에는 분명히 맞다라고 봐요. 모든 활동이 게임 플랫폼과 비슷해질 것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지금 당장 주목할 필요가 있냐? 당장 개발에 뛰어들 필요가 있냐?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뭐 하드웨어의 한계라든지 그 안에 그래픽의 한계라든지 사용의 편리함이라든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애들 위주라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너무 메타버스에 열을 올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당장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딱 한 가지는 투자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디센트럴랜드나 더 샌드박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저기에 땅 투자해두고 저기에 코인 사두고 저기에 뭔가 쇼핑몰 같은 거 만들어 두고 하면은 나중에 사람들 한 10년 장기적으로 10년 봤을 때 사람들이 저기에 엄청 많이 몰리게 되면은 나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게요. 근데 저도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저게 무슨 복리 김선달 강물 파는 소리야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저 플랫폼들의 유명 회사들 아까 소더비라든지 맨체스터 시티라든지 아니면 아탈이라든지 그런 회사들과 협업을 하는 걸 보면은 야 이게 실제로 레디 플레이어 1의 상황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 생각도 많이 사실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한 이야기 말고도요, 메타버스가 정말 뜰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쭉 정리한 것들은 또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정리 사례들 이렇게 해서 사례들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렸고요. 또 끝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댓글 의견들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